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코스 지도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는데요. 일본은 우리 정부의 삭제 요구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OC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부의 긴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민주당 초선 모임의 대변인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부는 젊은 바람.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폭발한 걸까요? 과연 정치인에게 나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권에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에 대해서 철학에 맞대서 한 걸음 깊고 넓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오는 목요일에는 빨간 장미 아니죠. 떡볶이도 아니고요. 주진우 라이브 맞습니다. 다들 함께하고 계시죠? 비도 오고 해서 주진우 라이브로 100일장 한번 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100일장 한번 열겠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우산입니다. 우산으로 이행시 보내주시는 분, 짧은 글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소 늘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681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틀째 600명대 후반대이고요. 예. 어제보다 조금 더 많아졌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대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대구에서 오늘 확진자가 74명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이고. 이 수성구의 한 술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가 30명을 넘겼고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누적 260명을 넘겼고, 백화점, 사업장, 김밥집 등등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술집, 유흥주점. 계속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살펴보면 영국은 1900명대입니다. 네, 백신 맞아서. 네, 1900명대입니다. 미국은 10,000명대, 1만 명대로 돌입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올림픽을,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 열겠다는 일본은 참 오늘 3,000명대입니다. 3,000명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3,000명대면 사망자가 112명입니다. 어제 하루가 사망자가 112명. 일본의 전체 사망자는요 13,287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하루 사망자가 3명이었고요 1,968명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일본은 13,287명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0648님께서 아유 참 일본은 참 민폐의 끝이에요. 독도를 뭘 또 후쿠시마로 바닷물 오염시키고 독도로 억지 부리고 지구 멸망할 때까지 철 안 들 듯 싶네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정말 네. 각별히 좀 코로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60세 이상 국민들 백신 접종 예약이 마감됩니까? 네, 오늘 끝납니다. 60세에서 74세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예약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접종할 수가 있는데 만약 오늘 예약을 못 하신다면 10월이 넘어서야 1차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 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령층에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때 예약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70에서 74세 예약률이 80%를 넘겼고요. 그래요? 가장 예약 속도가 더뎠던 60에서 64세도 79.4%까지 빠르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대상이 더욱 늘어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0에서 64세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30세 이상 유치원 교사 등 36만여 명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됩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 명도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얀센 백신이 접종이 되고 15일부터는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9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약을 못했어요. 네. 알림이 안 와요. 머지 않습니다 이제. 네. 부럽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신고 석 달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젯밤 이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장모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 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습니다. 네.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신고 석 달 만이에요. 죽어야 국민청원을 올려야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이제서야 수사합니다. 군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2차 가해 이거 감찰이 아니라 수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 그리고 사건 은폐 시도 그리고 군사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예정입니다. 해야죠. 네, 유족들은 고인이 이 생전에 블랙박스까지 직접 확보해서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해결을 호소했지만 당시 군 경찰과 군이 연결한 국선 변호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곧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2차 가해에 나선 사람들, 은폐에 나선 사람들 다 수사받아야 됩니다. 군 경찰 마찬가지고요. 이성영 공군 참모총장 이분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서욱 장관님 책임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이전에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었답니다. 네, 유족 측이 오늘 이 고인이 생전에 이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총 3명인데 이 중 2명은 그 이모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상사와 준이로 이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인데 이 중에 1명이 이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1년 전 이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고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고인은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려서 고충을 호소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이 직속 상관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직속 상관도 수사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한 수사 지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는 물론 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그리고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강조했고요. 이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넣고 그 다음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 무소속 1명 등 총 132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일단 발의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일본이 그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향해서는 이 평창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삭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촉구했고, 그래야죠. 네, 정부에도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안민석 의원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에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측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족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인 송경식 변호사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기 이제 부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가혹하다고 이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가혹이요? 정치 공작이요? 네, 이 장모 최모 씨는 과거 이 경기도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검찰로부터 3년 형을 구형받았는데요. 이 변호인 측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수사와 재판에서 거론도 안 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란 이 피의자들 간의 각서에 이 최 씨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때 이 다수 기업들로부터 부당 협찬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손경식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과거의 정치 공작 행태와도 별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 인사. 최측근은 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언론에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최측근 인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네. 이 손경식 변호사와 같은 얘기를 하는 최측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이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 최측근의 인터뷰도 언론에 나갔습니다. 아니 최측근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인터뷰까지 나왔습니까? 네, 단독을 달고 나왔고요. 단독까지 달았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 또 다른 최측근의 인터뷰도 단독을 달고 나왔습니다. 최측근이 너무 많습니다. 최 씨들이 왜 이렇게 윤 총장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하신 분도 검찰 수사가 가혹하다,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사들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합니다. 검찰 개혁이나 검찰이 좀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648님께서 이름이 최측근 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측근 씨도 있습니다. 한측근 씨. 모측근 씨도 있습니다. 모 씨. 네. 관계자 씨도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관 씨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후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별의 순간이라면서요. 윤 총장한테 왔다면서요. 네, 한껏 윤석열 전 총장을 띄웠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호평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 얘기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놨습니다. 네, 마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이 경북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 강연회가 있고요. 하필 오늘 대구에 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대구인데다가 오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열려서 그러니까요. 네,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는 건 틀림없다라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을 잘 추스르면 대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대구에 가서 이준석 얘기를 했을까요? 네, 뭐 대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언론 인터뷰,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은 맞고요. 네. 그리고 이 2달 전에 약속한 일정이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며 이 대구를 찾은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났네요. 네, 오늘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정책뿐 아니라 내부 단합 및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합과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넓혀진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저희가 민주당 한준호 의원 모셔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어제 SBS의 보도였는데요. 37초짜리 영상인데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또 욕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언과 멱살잡이가 14초 정도 이어졌고요. 이 택시기사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가 내려서 차 뒷문을 연 뒤에 자기를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하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 SBS에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상황이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운전석에 없었으면 그 일반 폭행으로 적용이 돼서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용구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 택시기사분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영상 삭제를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또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도 원본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에 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라며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사표를 냈습니다. 아직 사표가 처리되지는 않아서 지금 차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이 택배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노동자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좀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이 전국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이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 대한통운의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회사는 택배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의 지위가 있다는 점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CJ 대한통운 등 택배사는 이 택배 노동자들이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운송했기 때문에 원청에 해당하는 택배사는 이 택배 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 노동자들은 이 자신들만큼이나 영세한 이 대리점 측하고 교섭을 해야 돼서 이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거의 어려웠죠. 네, 그런데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택배사가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 택배 노조는 의미가 크다며 판정을 높게 평가했고요. 반면 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진걸 소장하고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볼게요. 군 장병의 하루 급식비가 10,000원으로 올라간다고요? 네, 급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군에서 급식비가 다음 달부터 1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얼마죠? 현재는 하루 급식 단가가 8,790원인데요. 네. 이 13.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올해까지는 8,790원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1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네. 다음 달부터 그냥 10,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10,000원 이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 그 급식 사태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잘 쓰고 있는 건지 도둑은 없는지 쥐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밥은 잘 먹여야죠. 장병들 갖다 고생하는데 나라 지킬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항상 무슨 일 있을 때 수해 났을 때 불 났을 때 모든 걸 마무리하는 건 군 장병인데 밥은 먹여야죠. 이건 잘못됐습니다.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녀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이 자신의 학교 동창을 협박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가혹 행위를 해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친구인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며
무려 2,145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너무 수법이 치밀하고 잔인해서요. 네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습니다. 24시간 감시하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구타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또 불법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1월 이들에게서 도주했는데 이 기어이 찾아내서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고 네. 그리고 피해자는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찬물로 가혹행위를 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경찰이 왜 죽었지 이렇게 좀 따져보다가 이 죄가 나왔다면서요. 네,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다가 죄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여죄까지 좀 밝혔으면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81님께서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술 또한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8372님께서 전 보수인데요. 주진우 라이브 좋아합니다. 특히 티키타카 김병민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님 진중한 조경태님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보수인데 네, 저희들도 라디오 들으면 좋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특정 신문 보고 어디 나오면 진짜 저를 사탄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검색해 보면 눈 찢어지고 막 그런 사진만 나오니까 진짜 제 악마 아니야 이렇게. 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아시잖아요. 1833님 꼭 피해자가 죽어야 가해자가 벌을 받나요? 그 전에 바로 해결이 됐다면 피해자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3041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한 달 동안 제 거 탈모 샴푸를 쓰는 걸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비싸서 저도 막 아껴 쓰는 건데 숱도 많은 녀석이 너무합니다. 아무튼 부산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립니다. 주 라이브 듣고 마음 다잡고 집에 가서 샴푸 숨겨야겠습니다. 꼭 숨겨놓으세요. 그건 아버지가 잘못하셨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써야지요 샴푸. 그러면 샴푸를 먹으면 되겠어요. 네. 아유 참 얼른 숨기세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마치 여름 장마 같은 장대비가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시고요. 경사지거나 구분길 지나실 때 감속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램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봉담 동탄고속도로 봉담 쪽 동탄 분기점 진입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1km 처리 여파받으며 본선 진입 무척 더디고요. 이 때문에 경부선 서울 쪽도 함께 영향받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안성부터 봉담 동탄선 사고 처리 중인 동탄 분기점까지 11km 구간 내내 밀려 있습니다. 이후 기흥 동탄에서 신갈 죽전 휴게소 일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서안산 부근의 심한 정체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도 서종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 부근 정체 더 심해졌고요. 이후 미사부터 강일까지도 막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차 처리 여파는 잠실대교부터 내내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했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오늘도 모십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 비 오는데 대구에 왜 가신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가 대구에서 열려가지고 네. 지금 한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일정이 지금 오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그 1차 통과돼서 이제 본선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본선 진출한 조경태 의원님,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경태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까? 뭐 저 느낌에는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진우 기자님께서 더 팍팍 기운을 좀 많이 주시면은 더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옆에 계신데 기운을 좀 주셔야 된다는데요, 의원님? 네, 그래도 지난주에 2%에서 힘을 좀 실어 들어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본선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조경 태풍이 분대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사력을 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지난 2018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할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된 걸 일본에 항의에 의해서 네. 우리는 독도를 그때 빼줬거든요. 빼줬죠. IOC가 요청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염치 없이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일본 동경올림픽 위원회에서 네. 그걸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르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주호영 후보한테 네. 굉장히 까칠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저기 의원님한테도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조금 호의적인 것 같은데요. 호의적입니까? 네네네네. 조경태 의원님한테는 그렇죠. 호의적이죠. 네. 왜 네. 그럴까요? 제가 원래 좀 착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경태 의원님한테 까칠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상대를 비하한다든지, 네. 비난한다든지 그런 걸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제하고 별로 안 하죠.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잘해라는 그런 의미고, 네, 잘하라는 우리 의미.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네. 누군가는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 또 응원하고 칭찬하고. 근데 왜 조국 전 장관한테는 그렇게 그러셨어요? 조국 전 장관도 제가 주 기자님처럼 좀 훌륭한 분들이 이래서 해고력을 쓰면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볼 텐데 조국 씨는 지금 자기 사모님께서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고력이 아니라 참여력을 쓰셔야 될 분이 해고력을 쓰면 저는 우리 당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자, 네네네. 조경태 의원님의 경험, 그리고 관로, 그리고 그 오랫동안의 고민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대표에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이 태풍이 아직 지금 불까 말까예요.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왜 조경태인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새로운 바람이 우리 당에 분다는 것은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 주시다시피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다가 또 경륜과 연륜이라는 그 안정감도 저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시켜내고 조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한데, 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젊지만은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좀 겸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조경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여론조사 오게 되면은 저 조경태에게 좀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의원님 5선 의원이 되셨는데 초선 때요. 네네. 초선 때 이제 국회에 가보면, 그리고 네. 당에 들어가 보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쯤 이렇게 감이 오던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 저는 솔직히 4년 내내 화장실 문이 어디 붙어 있는지 국회가 조금 넓지 않습니까? 네. 거기 파가는데도 한 4년이 걸리더라고요. 아유, 화장실 파악이 4년 걸립니까? 네,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그 국회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넓고 그런 크죠. 시설들을 뭐 좀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네. 당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네. 국회 돌아가는 걸 이걸 좀 대표로 이렇게 지휘하고 관리하려면 네. 영선 의원은 좀 어렵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선수는 그래.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이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네. 의원들이 또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좀 잘 할 수 있도록 대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구조상. 네. 그럼 저희들이 좀 많이, 거들어서 네. 합심해서 나아간다면은 뭐 크게 그런 부분에 당 운영에 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경태 의원님이 그 당 대표 깃발을 들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들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요, 제가 뭐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유, 왜 이렇게 또 겸손하세요, 아직도. 앞으로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 좀 더 오래 좀 출연해서 네. 주진우 라이브가 시청률, 정치율 1위가 될 때 네. 그때 되면 저도 조금 뜨지 않겠나 해서. 아, 네. 이거 안민석 의원의 전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구에 내려가셨습니다. 대구 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좀 네.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게 느끼질 못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다들. 예. 네. 뭐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할 말 없고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방역을 좀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조경태 의원님께 한마디 하십니다. 네, 지금 1등하고 5등 사이에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요. 조경태 의원님 바람 불면 괜찮다듭니다. 그건 뭐 난망한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번 전대를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의 기존의 고루한 뼈와 살은 그대로인데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을 가지고 막 분칠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칠의 본질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지금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선택 속에서 나머지 2, 3, 4등 2, 3, 4, 5등 네 분 다 합친 것보다 1등의 지지도가 더 높은 이러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담론을 가지고 있나 또 이 사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 콘텐츠가 과연 그 정도로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한테 좀 해주세요. 힘을 좀 실어주셔야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더 잘하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제 천지개벽 정도의 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될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네.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을 선택이든 뭐든 그 틈을 뚫고 조경 태풍을 일으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선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스 형이 대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하면요. 예. 과유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조경태 의원이 5선 의원인데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중에서 가장 젊어요. 예. 조경태 의원 정도만 당대표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참신한 선택이었는데 큰 변화죠. 이것은 현재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과유불급이다. 아, 그래요? 과유불급은 탈이 나게 돼 있다. 왜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세상 이치예요. 네. 적당한 만큼만 채워져야 되는데 네.
너무 넘치면은 탈이 나게 돼 있고요. 네. 사실 이 우리나라 제1야당을 다스릴 만한 컨텐츠와 리더십 그런 게 네. 사실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야권 내에 분란이라든지 혼란, 무질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과유불급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조금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에 급히 움직이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애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서 국민의힘 후보와 결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는 그 전제가 국민의힘이 고루한 정당으로 남아서 네. 이 당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뒤처지는 그런 걸 전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준석 현상으로 국민의힘이 덫이라고 화장을 해서 오히려 더 활기차고 좀 역동적이고 젊은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지죠. 민주당보다.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추세에 지금 네.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무하로 힘들게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서 새를 키우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그런 전략 수정을 하고 있고 그런 최근에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한 발 한 발 국민의힘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477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은 30대 대표를 모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는 그 화장도 하고 덧칠도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변장도 하고 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주진우 기자다운 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이 효과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피해자가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 경쟁하고 있는 주호영이나 나경원 네. 또 조경태 의원. 조경태 네. 이런 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피해가 민주당일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 왜냐하면은 이미지 자체가 보십시오. 제가 이 여의도판에서 이 정치를 쭉 보면서 보면은 우리 보수당과 우리 민주당의 이미지 차이가 있어요. 정치가 이미지가 절반을 이상 먹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민주당의 이미지는 젊고 참신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이다. 그런 이미지였죠. 예. 그 반면에 보수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고루하고 수구적이고 기득권 세력 같은 그러한 이미지였어요. 반개혁적이고. 근데 이게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돌풍이 이 이미지를 지금 바꿔놓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남는 것은 민주당이 고루한 정당, 꼰대 정당이 지금 돼버리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준석 최고가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송영길 원샷 그리고 이준석과 문재인 대통령 이 사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기존의 젊고 발랄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효과가 주는 교훈은 우리 민주당이 이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루하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로 덧칠되지 않도록 우리도 재빠르게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진정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와 경쟁을. 우리 민주당과의 혁신과 변화에 아주 선의의 경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이번 대선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이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됩니다. 네, 일단 스타트는 국민의힘에서 했고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3185님께서 민주당이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거 싫어하는 걸 보면 무척 불안한가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405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한 경쟁은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의 경쟁, 능력을 유지하고 더 부추기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있는 한 공정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서 문화체육계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계는 최고 권위자신 안민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에 점 찍어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이 우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100명 넘게 서명을 해가지고 네.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독도 표기 그래서 규탄하는 서명을 내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또 사인 안 했더라고요. 일부가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좀 더 본질을 봐야 돼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도발은 IOC 헌장에 위배되는 겁니다. IOC 헌장 50조 2항. 예.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적, 인종적 이런 차별적인 선전을 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네. 독도 같은 경우는 한일국 사이에 오랫동안 국제적인 논쟁과 분쟁의 대원거리 아닙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도 독도 표기를 했는데 일본이 항의를 해가지고 빼줬거든요. 네, 올림픽에서 독도 세레머니를 한 박종우 선수, 축구 선수 박종우 선수는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고 메달을 수여하지 않고 보류했었어요. 뭐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예, 이게 예. 바로 올림픽 헌장 50조 2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가 이것을 왜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 예. IOC는 상업주의 집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IOC의 탑 스폰서라고 있습니다. 한 13개 정도의 네.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스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IOC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한 절반 정도가 미국 기업이고 네. 3개가 일본입니다. 파라소닉, 그다음에 브리치스톤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도요타. 아, 3개나요? 근데 우리는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서부터 IOC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1대3 정도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업주의화된 IOC가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OC 위원, 한국 IOC 위원 중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딱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후원에서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과거에 김은용 예. 의원 같은 네. 올림픽 IOC 내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가 지금 우리가 없는 상태에 예. 있어서 이것을 막지 못하고요. 그다음 네. 세 번째로는 일본은 올림픽위원회라는 JOC라는 시스템이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IOC 내부와 소통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한올림픽위원회 KOC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지금 불과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OC에 미치는 스포츠 외교력이 절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독도 표기를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의 독도 표기는 강행될 거예요. 그다음에 5.19 반입 문제가 5.19 역시도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5.19 반입을 경기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IOC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9 금지를 해야 된다. 반입 금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독도 표기 못하게 된다. 저는 스위스의 IOC 본부가 있거든요. 예. 우리의 공식 항의단을 파견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로 대통령께서 특사라도 보내셔서 이 문제를 이제 막아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아, 특사를 보내야 될 그런데 문제니까. 이거와는 별도로 예. 이번에 독도 표기한다고 이제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금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 공동올림픽이 지금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남북이 이렇게 교착되고 그리고 그 나라 간에 이게 대립 반목이 심할 때 스포츠가 물꼬를 틔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음 주 6월 7일 날 IOC 집행위원회 있거든요. 예? 이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호주가 2032 올림픽에 우선 협상 개최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남북은 사라졌습니까? 네, 호주만
단수 후보로 예. 우선 협상 개최지로 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만에 하나 다음 주 열리는 6월 7일 날 IOC 집행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져서 통과되면은 7월 달에 IOC 총회에서 호주로 결정이 되거든요. 끝나요. 네.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관심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국회가 너무 잘 몰라요. IOC 구조와 그렇죠. 지금 흐름에 대해서.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7일 날 IOC 집행위원회가 호주 결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지금 외통위에 있어요. 네. 국회 문체위에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국회 입장을 전하는 IOC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국회 차원에서도 내지 않은 이것은 참 이해하지 못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독도 표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공동올림픽이 무산되는 거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YJ님께서 아유, 나쁜 건 일본인데요. 제일 나쁜 건 일본인데 선수들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니까요. 올림픽 보이콧하면 올림픽 준비하던 선수들도 있어서 이게 보이콧이 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보이콧 문제를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이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어떤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 준비해온 선수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막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 전략적으로도 이 보이콧 이거는 최후의 그런 카드로 숨겨놔야 되는 것이죠. 민석 의원님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보이콧을 얘기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를 지금 디스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0일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80석 가까운 민주당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성실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요. 남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까? 그 지난 1년 동안에 사실 여야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래요? 제가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1년 동안에 1,900건의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통과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맨날 욕 먹죠. 네. 그리고 상시국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1월달, 3월달, 5월달은 국회가 문을 닫았어요. 놀았죠. 놀았다는 표현보다도 외유 많이 했죠. 국회가 이제 그 휴무를 했는데요. 네. 상시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7월달만 빼고서 매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 됐는데 역시도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제 계신 것이죠. 여전히 놀고 먹는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렵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들, 아르바이트 하던 청년들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네. 정말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6월달 국회에서 저는 가장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자영업자들을 지키는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제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절박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된다.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이 친구죠? 네, 친구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까지 저희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참 신은 불공평하다. 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인간을 신이 만들었을까.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본인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이 아주 절단나는 지금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조국을 보면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자녀 문제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사과한 것처럼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부인께서 4년의 형을 받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인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참 친구이기 이전에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참으로 이제 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안될 수 있는 일을 뭐 하려고는 하나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또 네. 아무튼 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안민석 의원님의 목소리가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힘내라.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여전히 전국의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이 비가 오늘 밤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지방과 충청북도 남부지역, 강원 영동 남부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점차 날이 개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 맑은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대기 상황은 비교적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 속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또 나쁜 오염물질들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존량이 증가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오존이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높았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았지만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다소 오르면서 다시 조금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구는 27도 정도, 순천은 28도 안팎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이 밖에 서울은 23도, 세종, 부산 등은 25도 정도의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8시르기에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고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는 강원도 산지,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북동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6도, 지금까지 서울에는 8.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첫 만남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대통령께 경제계의 건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언급은 최근 급등세를 냉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의 집값 상승률이 1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분기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56개 국가의 3월 현재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7.3% 올랐습니다. 한국은 5.8%로 조사 대상국 중 29번째였습니다. 군 급식비가 다음 달부터 만원으로 기존보다 13.8% 긴급 인상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부실급식과 조리병 혹사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등 교육훈련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행된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문 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에 응시하고 선택 과목 1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오마이뉴스 사회부의 김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에는 처음 모십니다. 주로 어떤 취재를 하시는지요? 네, 경제 분야하고 미디어 분야 주로 취재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팩트 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 하시네요. 6월 3일이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올해 30번째인데요. 주택 소유 비율 이렇게 따져보면 2019년 기준입니다만 전국은 56%, 서울은 48%, 여전히 무주택 가구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언론은 무주택자한테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좀 고민이 돼요. 기자님, 부동산 기사, 경제 기사 보면은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최고가, 신고가 또 오른다 막 얘기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불안하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또 경제, 부동산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기자님께서 세금 폭탄론 되살린 보수 언론, 무주택자는 없었다, 이런 기사 쓰셨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기사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주택자가 더 많은데도 예. 우리 언론은 사실 무주택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세금 폭탄론 보도입니다. 예. 이 세금 폭탄이 이제 종부세를 내는 상위 1%, 2% 이 부동산 부자들한테 내는 세금인데 1%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은 사실 무주택자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관련이 없는데 언론에 사도 떠드니까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이거 세금 폭탄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욕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 그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기사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17년간 기사를 분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7년간요? 어우, 대단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셨는지요? 이게 그 한국언론재단 비카인즈에 54개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네. 뭐 주요 뭐 신문 다 들어가 다 있고요. 있죠. 방송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17년간을 다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러면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한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했더니 어떤 기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일단 기사량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 네. 이렇게 딱 들어간 기사가 모두 7,324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언론에서 폭탄이라는 이 자극적 용어는 쓰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이 해당이 됩니다. 많죠. 어떤 매체가 많이 보도했어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경제신문, 네. 매경, 한경 이런 경제신문이 보도가 많았고요. 네. 일간지 가운데서는 이제 중앙일보가 467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역시 재벌과 관련된. 네. 그리고요. 조선일보도 285건. 네. 근데 한겨레도 200건이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200건이나 썼어요? 예. 폭탄이라는 말을,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KBS, MBC 지상파 방송도 한 4, 50건 적진 않습니다. 네. 근데 한겨레가 200건이나 썼다고요? 자, 세금 폭탄 같이 이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좀 논조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똑같은 세금 폭탄이라도 네. 그 조선일보가 쓰는 거랑 한겨레가 쓰는 거 다릅니다. 네. 그 논조가 전혀 반대예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조선일보는 지난 5월 8일인데요. 네.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위 1% 세금이라더니 1주택 중산층 덮친 종부세 폭탄.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정부가 올린 집값에 세금 폭탄 맞는 국민. 국민과 그리고 1주택자가 그냥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근데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게 매일경제 김세영 고문이 쓰신 글인데요. 네. 제목이 일단 종부세 폭탄 정권이 위험하다. 뭔가 좀 이 정권이 위험하다고 썼네요. 예, 한번 첫 줄을 읽어볼게요. 예. 역사적으로 세금 폭탄으로 혁명이 일어나거나 선고로 정권이 넘어간 사례는 부지기수다. 최근에 이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류의.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 니네 세금 건드렸다가 정권 넘어간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경고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지에서는 이렇게 썼고요. 보수 언론도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했어요? 한겨레는 달라요. 한겨레는 그 종부세 폭탄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거다. 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썼네요. 예. 정확하게 쓴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썼네요. KBS는 어떻게 썼어요? KBS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그 저널리즘 토크쇼 지금 네.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네. 보수 언론의 어떤 종부세 폭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잘못된 점, 언론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정확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언론들의 이 세금 폭탄은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심각한 건요. 네. 지금 이제 세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당이.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이제 보수 언론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많이 올려서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들도 정부에서 폭탄을 맞는다. 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요. 예. 이 부동산 세금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요. 네. 집값이 오르니까 일단 오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언론이 집값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하면 네. 오히려 부동산세를 올려서라도 집값을 잡아라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아무튼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 대책은 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들을 통해서 언론이 좀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가 좀 변할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집값 폭등이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다. 오세훈 효과다. 예. 서울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장기bil보를 하고 있다. 아니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집값이 오른다. 이게 장밋빛이라고 여기는 장밋빛이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오르면 그 망한다고 하고 이게 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도. 이율배반적인 게 결국 언론이 바라는 거는 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 분양이 커져야 네. 광고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광고 때문에라도 쉽게 이런 포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신문을 이렇게 넘겨보면요. 중간중간에 돈 되는 건 다 이 건설회사 분양 광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광고주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하고 이제 보수 언론은 거의 악어새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부동산 보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요즘 이제 미디어 바우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좋은 기사나 좋은 언론은 이제 독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 거꾸로 좀 나쁜 기사는 좀 걸러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네. 이런 세금 폭탄론 같은 보도도 좀 달라지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경제지도 보수지도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사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알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모임 더민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의견 말했다고 하는데요. 초선들이 보고 듣고 느낀 민심의 목소리, 어떤 얘기를 전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초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도 맡고 있죠. 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통령 보고 오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오늘 포도주스 한 잔하고 네. 네, 다과. 밥은 안 줬어요? 밥은 안 먹었습니다. 거기 네. 샌드위치가 맛있다면서요. 제가 근무를 했잖아요. 제가 청와대에서. 네. 네. 샌드위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맛있는가? 그냥 과자만 줬어요? 네. 자, 오늘 차담이었군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오늘 대부분 이제 오간 얘기들은 이제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 네. 마무리 발언, 그 아래는 이제 11명 의원의 각 분야에 대한 그 대통령께 전하고 싶은 말. 그걸 전했군요. 네네네. 그렇게 전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한 9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 국방, 그리고 2030의 이야기를 포함한 민생, 네. 백신 휴가, 남북 평화, 노동 환경,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가 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나요? 네,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안 나왔나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센 발언 없었어요? 자, 2030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센 발언. 이거 좀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대부분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볍게 듣거나 네. 아니면 마음 편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 편한 때 만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기대하는 쓴소리 수준은 아닌데, 네. 그 같은 여당의 의원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난 자리에서 하기에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준비를 해서 한 발언이다. 예. 이 정도 수준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년들의 그 생각을 전했을 텐데 네. 어떤 얘기가 전해졌습니까? 청년들 생각에는 주로 이제 장경태 의원이 네. 2030 목소리를 청취하고 네. 내용을 좀 전달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듣던 내용들이었고 다만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이 목소리 청취를 통해서 제안을 좀 했죠. 어떤 제안을 했어요?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라는 거를 제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청년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제. 네. 그리고 손실보상 중에서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포함 여부,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판단한 거죠. 예. 네, 이렇게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최근에 네.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대선이죠. 아무래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네.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청년들이나 네. 중도층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네. 지금 민심이 그렇게 민주당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제일 많이 합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 당대표 후보 얘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항상 플레이를 같이 하다 보면은 네. 상대가 잘 뛰면은 야, 잘 뛰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잘 뛸 때 보고 자극을 받아요. 네. 자극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네. 저희가 과연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에 대한 뭐 성찰도 좀 하고.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네. 우리는 뭘 좀 더 해야 되겠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쇄신해야 되겠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텐데요.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아까 그 더민초 대변인이라고 소개를 하시지만 저는 더민초 대변인은 아니고요. 네. 네. 원내대변인이죠. 원내대변인으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당의 이야기들 그리고 네. 상대가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팩트가 맞지 않는 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준호가 또 뭐가 밀려? 아나운서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었고 의원이고 이준석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죠. 훨씬 네. 잘해야죠. 그렇습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네. 국민들하고 그동안 소통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과했는데 그 이후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네. 또 상당한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수세로 몰리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측면에서는 그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더 말가알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까? 네네. 아마도 그래서 오늘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일은 끝내고 네네. 미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네. 민주당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마디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별로 안 하는 분위기입니까? 내부적 성찰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야기를 더 하는 것보다 바깥으로 나가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더 듣자. 구두 벗고 운동화 신고 바깥으로 나가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 1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됐을 때요? 네. 1년 전에는? 개혁이죠. 개혁해달라. 개혁해달라. 바꿔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켜달라. 네. 지금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지금도 현장에 많이 가시죠? 사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요? 계속 듣는데 제일 명확하게 하는 건 좀 잘 좀 해달라. 잘 좀 하지. 네, 잘 좀 해달라.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죠.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돌아가는데 서로 톱니바퀴가 좀 잘 안 물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걸 좀 맞춰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잘 좀 해달라. 좀 더 해달라. 잘 하겠죠? 열심히 하고 잘해야죠. 그렇습니까? 자, 상대당 얘기 좀 물어볼게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부동산 청년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연산군에 이렇게 빗댔더라고요. 이 부분,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거 브리핑했습니다. 여기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맞받아서 브리핑한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탄스럽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전인수식 궤변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리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월 임시국회 국회법상으로 이미 일하는 국회법에 다 정해놨는데도 본인들이 다 어겼고 그러면서 주구장창 인천과 그리고 상임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에게 좀 개탄스럽다. 이렇게 그냥 전하고 싶습니다. 궤변이다. 궤변이다. 저기는 연산군이라고 나오면 언론에 연산군 이렇게 나오면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죠. 근데 한준호 대변인 궤변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잘 안 써주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여러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재난 시기다. 재난 시기니까 기재부에 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두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분은 이탄희 의원과 한 분은 조호섭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였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전시재정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전시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재정당국은 전시재정이었냐. 뒷받침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경기도 좀 올려야 되는데 거의 미치질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대통령께서 힘을 좀 발휘하셔서 네. 정부 당국이 재정 당국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 부분이었고 조호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재정 당국이 그 재정을 투입할 때 네. 지역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죠. 기재부 재정 당국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 네. 뭐라 하시던가요? 뭐 이거 오늘 방식이 네. 대통령께서 일문일답형대로 가지는 않았고요. 네. 전체를 듣고 나중에 전체 그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네. 모두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자,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정치자 중에. 방금 뭐 재정 분야는 얘기를 드렸고 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미사일 부분이 그 과기부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하면 그 국방 쪽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지침 해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우주위원회 내 국방 영역을 좀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 52시간 5인 이상 중소기업들까지 확대가 될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그 정부 측에 네. 유예 기간을 한번 두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LH 혁신안들이 올라왔는데 이거 기대에 못 미친다. 네. 그 정부 제안의 혁신 방안이 또다시 수익성 위주의 개혁안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과 함께 3가지 정도의 제안을 주셨고요. 대통령께는 정확하게 혁신안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생 경제 이런 얘기를 계속 주로 하셨군요. 네네네. 청와대에 계실 때 네. 대통령 보다가 네. 이제 의원이 돼서 봤어요. 네. 좀 어떻던가요? 저는 똑같아요. 똑같은가요? 네. 얼굴이 좀 상했죠? 제가 최근에 좀 먼 발치에서 뵀을 때는 좀 상하셨었는데 네. 한미정상회담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얼굴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안심이었습니다. 5457님께서 민주당의 주 지지층은 서민 무주택자들인데요.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 재산세 걱정해주고 깎아주기보다는 무주택자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 없는 삶을 좀 고쳐줘야죠. 집값 잡기 위한 대책 나와야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오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돼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LH 혁신안 포함해서 네. 대안주택을 포함한 혁신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이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오늘 좀 있었고요. 네. 이 부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 체제가 한 달 지났죠? 네, 30일 막 지났습니다. 네. 31일째죠. 자, 송영길 대표에 대한 당내 좀 분위기는 어때요? 첫 번째는 당내 분위기보다 제가 기자들과 요즘 자주 만나니까 네. 기자들의 평은 그렇습니다. 인사는 잘했다. 인사는 잘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31일 성과를 아직 보일 만한 시점은 아닌데 네. 인사를 잘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그 배치를 하신 분들이 네.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 성과는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봐야 될 텐데. 좀 기다려봐야 되나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그 우려 부분들보다는 훨씬 지금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잘 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비판이 있는 목소리도 좀 듣고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다 경청하고 있죠? 네.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원내 대변인이고 당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원내 대변인이자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인데 지금 네.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내가 네. 이 법안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미디어법 파업 때부터 이제 MBC 노동조합에서 집행부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언론노조에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법안 자체는 지금 정필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내셨고 네. 저는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대표이사 자격 요건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안 발의를 해놨고 예.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걸 제한하는 네. 대표이사 자격 요건 규정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예. 네, 이거를 좀 미디어 특위에 제가 소속돼 있는데 네. 같이 논의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언론 개혁해야 된다, 뭐 특위를 좀 꾸리기도 했죠. 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언론은 공정하고 네.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들, 네. 두 번째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일부 팩트가 잘 못 돼 있는 그 기사로 인해 가지고 네. 많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 이분들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디어의 지능도 저희가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지능, 네. 그리고 ABC 사건처럼 신문 관련된 내용들 뭐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할 일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더 띄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진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철학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철학의 맛, 지금까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철학의 맛, 여러분의 성원으로 본격적으로 고정 코너가 됐어요. 앞으로 목요일 격주로 만납니다. 자, 철학의 맛을 보여줄 두 분, 책을 10,000권 이상 읽은 남자 철학 박사님,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000권 이상 읽은 건 맞죠?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00권 이상은 죽을 때까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었다고 해요. 자, 이름이 10,000권인데 뭐. 네. 양질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에피소드 있고요. 동서약 철학을 넘나듭니다. 슬슬 풀어주는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만권 박사님의 조교 역할입니다. 아, 네, 그럴까요? 네. 저는 학생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철학의 맛, 오늘은 정치권에 부는 바람, 젊은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좀 변화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아이, 그놈이다. 다 썩었다. 니네 뭐하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데 지금 갑자기 국민들이 바꿔라. 세대 교체해라. 이런 바람이 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기 시작한 이준석 돌풍.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다 떠오르는 게요. 늘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기성 세대와의 갈등,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요새 청년들 보면 말세라고. 예. 그게 심지어 최근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진흙 상형 문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뱀이 막 이렇게 물라고 하는 게 그게 청년들이었군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떠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욕구는 항상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유달리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될 정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그러니까 단핵이라는 게 쫓겨나는 있었죠.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거라면서 이제 보수는 어떤 패배 의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보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정치인들이 물러나지를 않았죠. 안 변했죠. 네. 그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들어나서도 뭔가 그분들 입장에서를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분들을 계속 심판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역시도 청년들 2030 세대는 역시 기성세대인 건 똑같아요. 그렇죠. 뭐 보수 진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집권하고 있으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잖아요. 집권 측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되게
좀 희한한 부분은 사실 이준석 지금 후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영선 중진이라고. 그렇죠.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계속 사실은 보이던 분이세요. 거의 중진급인데 네. 어쨌든 그게 오히려 젊은 층에 보면 젊고 똑똑한데 기성세대에 밀려서 뜻을 못 펼친 사람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고 박사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진짜 그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는 이준석 그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여기 우리 대한민국 청년 남성 여러분 여기 그 대한민국이 되게 지금 불평등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불평등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남성을 밀어주시면 그 문제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자 얘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사실 이게 이준석 그 씨가 내세우고 있는 이게 핵심적 아이디어가 능력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능력주의에다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평등 문제로 갈라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제를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능력주의라는 해결책 자체는 보통 상위 10%를 위한 정책이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이나 다수의 어떤 남성 청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미칠 수 없는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었어요, 저한테는. 해결책이 아닌 걸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제 남성 다수들한테 어쨌든 지금 이게 페미니즘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고 보기 싫으니까 이거 저한테 권력 주시면 이거 바꿔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미는 정책은 남성 상위 10%를 밀어드리는 겁니다로 저는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기이했어요. 네. 10년 동안 가장 얼굴이 많이 알려진 TV 종편 어디에나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졌고 새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롭다면서 갑자기 다른 비전이나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떡상.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오르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모순되게 잘 듣다 보면 모순될 수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비판하면서 불공정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얘기했죠. 공정, 정의, 불공정. 근데 이게 불공정, 공정이 이제 우리 법적으로는 이런 얘기하죠. 적극적 평등 실현이라고 해서 평등 조치라고 해서 뭔가 그동안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평등하게 끌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계단처럼 앞서 나가게 해주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였고 지금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남성들이 아니 저 사람들 여성들을 저렇게 도와주는 건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라는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불공정 문제도 뭔가 기득권 측이 뭔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것들인데 그거를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 환경을 깨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진 걸 깨겠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주의와 이 공정이라는 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있죠. 근데 지금 최근의 연구들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원래 능력주의가 신분 사회가 존재했을 때 그 신분 사회를 깨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 기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능력주의가 이제 오로지 능력 있는 자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능력을 자식들에게 세습시켜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가 또 하나의 신분을 만드는 불평등 기제로 고착되었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 대세예요, 그게 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정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그 개인이 오롯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취득한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대표적으로 저는 이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능력주의를 내세우는데 이준석 씨가 능력주의를 자꾸 내세우는데 전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간택
해서 되게 픽업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하버드 다니고 있었어. 뭐 하버드 졸업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버드 나온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씨 하나뿐이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로 선택이 됐다라는 건 되게 운이 작동했고 행운이 작동했다라는 건데 이건 실력과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한테 운이 그렇게 작동했다는 건 작동했고 그 운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정계에 입문했고 거기서 가장 쉽게 주목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능력주를 내세우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떡상이라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기성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 내지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쉽게 그냥 뭐 대기업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서울에 집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은 능력주의가 깨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만큼이 못 되더라도 뭔가 거기서 대리만족? 저렇게 젊고 저런 사람도 지금 능력이고 똑똑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위로 올라설 수 있구나. 설령 그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사실은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그 돌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국민의힘이 바꿔야 된다, 자성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민주당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한테서 희망을 기대를 못 충족시켰다 이런 조금 불만이 많이 좀 함유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성 정치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거의 희망을 못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성 정치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이익만 계속 증진시키고 확고히 뭔가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좋았던 건 뭐냐면 오히려 원내에 있지 않는 정치인이라서 한 번도 의원이 되지 않은 정치인이라서 오히려 아웃사이더처럼 비춰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성세대로부터 희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웃사이더로부터 자기의 대표성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인사이드지만 아웃사이더처럼 보일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작동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성 정치인들은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젊은 정치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결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당 정치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반드시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반성하는 정치인들 별로 없던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갑자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일반 정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철학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은 어떤 걸까를 떠올려 보면요. 동양 철학이 가장 기원 내지는 시작으로 제자백가 시대를 흔히 들지 않습니까? 그때 유가, 무가가 다 그때부터 시작됐고 법과가 다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것들이 혼합이 돼가면서 이제 성리학적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통치 기술이었어요. 동양의 철학은 통치 철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겁니다. 왕을. 단순히 딱 쉽게 늘어나는 그게 많이들 그냥 쓰는 말이지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잖아요.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동양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도사상은 사실은 능력주의에 되게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렇죠.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플라톤의 철인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나 주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당 정치의 원래 의미로서의 사회적 갈등의 중재 역할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사회는 급변해 나가는데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제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만곤 박사님
정치인에게 필요한 철학의 덕목, 철학은? 아니 뭐 어느 시대의 정치인이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런 철학을 갖는 건 뭐 당연히 젊은 정치인 이준석 씨 같은 분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많은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젊은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철학의 중심이 저는 변화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정치인들로도 충분하고 옛날 사람들도 충분한데요. 실제 이제 여기 우리 그 말하는 이제 통치자론, 지도자론으로 보면 서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마키아벨리 뭐 군주론 엉뚱하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백성이죠, 표현. 국민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정치 지도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게 군주론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군주는 변화를 원하는 군주, 새롭게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군주, 새롭게 세우는 국가를 원하는 군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국가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려받아서 유지 못하면 제가 저속한 표현을 썼네요. 네. 그런 군주들은 무능한 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군주는 새로운 군주로서 뭔가 변화를 원하고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는 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은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낡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건데 마키아벨리가 거기서 새로운 군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분열된 집단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집단 의식을 형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뭔가 통합할 수 있고 뭔가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영국 총선에서 가장 최연소로 당선된 하원 의원이 이 나디아 위톰이라고 하는 노동당의 23살이더라고요. 23살의 네.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이 갖고 나온 그 정책을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네. 그리고 긴축 재정 반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찬성하는 거죠. 네, 반대. 그리고 이민자 혐오 반대. 네. 이런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열된 어떤 그런 세계에서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정책으로 들고 나온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집단을 서로 갈라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니라 집단을 어떤 하나의 이슈에 모아서 같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정치인으로. 그 망건 박사의 얘기에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좀 깨달아야 될 게 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많이들 초점을 맞추고 그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잡은 그 권력으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을 덜 기우는 경향이 그건 좀 뒷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늘 그렇잖아요. 선거 때마다 정책은 안 보이고 인물만 따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또 능력주의 이런 데로 또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명나라 13대 황제가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명나라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10대 후반에 통치를 손을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재위 기간 40년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결제도 안 해줘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이 명나라 역사가들은 명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그렇게 원인을 꼽는데 제가 이 사람을 떠올린 이유가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큰 문제인가. 서양의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 만력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등장과 몰락 이후로 중국 문명, 동양계, 아시아가 그 이로부터 500년 동안 서양에 밀려났다는 분석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권력을 주고 뭘 하는가 보다
그냥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도자에 대해서 갖는 생각, 국민이 갖는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민주정치가 어떻게 보면 데모스의 정치라고 부르는데 또 한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자꾸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구원자주의가 은근히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기를 바라줘요. 그래야 정치가지, 그래야 지도자지 그렇게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늘 우리를 끌고 가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거 자체가 되게 모순된 행위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짜 지도자와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앞서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들을 바란다? 만약에 우리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구원은 없잖아요. 휴거가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젊은 지도자한테는 어떤 철학을 배울 수 있겠다. 역사 속의 젊은 지도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사실 이렇게 준비해온 지도자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올로프 팔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게 스웨덴 총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가 봐요. 저희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사실 이분이 한 업적도 대단하긴 한데 이분이 그 수상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암살을 당했는데 30년 넘게 범인을 못 잡았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범인을 이제 제대로 된 범인을 모른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1969년에 42세의 스웨덴 총리에 올랐는데 네.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죠. 총리가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분이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도 이 권력 승계가 정말 아름답게 일어났는데 당시의 수상이었던 이제 올란데르 3인당 총리가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내가 이제 67세가 되었으니 이제 정치계에서 은퇴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42살 되는 이 총리에게 이 팔메 총리에게 이 정권을 넘겨주고 이제 은퇴를 해버리거든요. 선거를 이기고 선거를 이기고 멋있게 권력을 물려주고 나갑니다. 네. 그 판을 쫙 깔아주고 나갔던 거죠. 이제 뭐 대승리를 거두면서 나가면서 권력을 물려주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걸 받았던 팔메 총리가 그 지금의 사실은 스웨덴의 모습을 다 만들었어요. 예. 지금 이게 그 기본적으로 원래 스웨덴이 왕정 국가였는데 이때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을 개정했고요. 네. 그래서 왕정의 잔재도 다 없애버리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당제도 확립하고 고용 보장, 실업급여, 병가수당, 노동조합 권한 확대. 정책을 다 그때 갈았네요. 예. 바이킹도 처단하고. 예. 그리고 공공주택도 100만 원으로 공급했대요. 그때. 예.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급 부모 휴가제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다 도입했고요. 여성 장관 비중을 30%로 늘리고 혁명가였네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 폐지시키고 교육주의 제도 다 정비하고요. 공공의료 강화하고 공공치과보험 도입하고 공공어린이집 확대하고 아동수당 확대하고 지자체 보육시설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 위한 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체벌금지법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때 다 지금 수준으로 강화되고 1960년. 예. 평생 교육 노동자 교육 지원 늘리고요. 그다음에 또 상속세, 금융소득세 높이고 그리고 화석 에너지 비용 줄이고 다문화주의 채택하고 망명한 사람, 이민한 사람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너라고 부르는 호칭 교육을 주도했답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지금요 상대를 지칭할 때 직위를 부르지 않고 너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너? 예. 자, 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보면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약자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을 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다 보면 이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갈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집단을 서로 갈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단 내에서의 공통점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정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질문 아닌 의문이 그 스웨덴의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됐다라는 부분은 사실 내각제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내각제에서 총리는
혼자 하는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왕의 의미가 더 강한 거고 내각제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 당도 대단합니다. 네, 그걸 해낸 당이 사실은 네. 당이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었던 거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걸 돌리는 건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 사람한테 의존하기엔, 젊은이한테 의존하기엔 플라톤도 그랬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죠. 정치는 젊은이가 하기에는 너무 고도의 기술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암과 지식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의 그 격정을 걱정했어요. 이게 말해 젊은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치라는 기술이 경제학과 뭐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야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 플라톤 보면 플라톤은 나이 30에 그러니까 그 나이 20살인가? 예, 그때부터 이제 수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면 그때부터 진리를 파악하는 뭐 이 변론수를 배우고 35살부터는 진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기간만 15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50세부터야 이제 지도자로 나설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보면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돼서 아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근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언제 입문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양의 정치를 보면 30대 지금 정치 지도자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그냥 30살이 30대가 아니라 되게 나이로 보면 30대로 보이는데 벌써 10대 초반부터 정당 정치를 시작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력으로만 보면 15년, 20년 되는 그런 어떤 많은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문화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당 정치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크는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뭐 정당하면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다는 정치 이런 거 보면 또 뭐라고 하죠. 예.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네. 그런 문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학의 맛 오늘의 시간 벌써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불어온 젊은 바람, 젊은 지도자 얘기했습니다. 오늘 철학의 맛을 정리할 결정적 한마디 듣겠습니다. 망건 박사님. 예. 이게 그 영국의 보상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젊음이 해야 한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이제 정치 의미 자체를 좀 다르게 접근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는 지도하지 않는 지도자다. 그래요? 멋있다. 이건 제 말입니다, 그냥. 네, 멋있다. 아, 참. 일본 정부가 그 지도를 좀 바꿔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맛 김만권 박사,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